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운동을 한다면 몸에 어떠한 생리학적 반응이 올까요? 인체에 다양한 생물학적 스트레스가 부여되고요. 혈당, 체온, 혈압 및 혈액량의 항상성을 조절하게 되는 상황이 부여되고요. 생리적 정점,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경계, 내분비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기능의 통제와 조절에 관련된 두 가지 주요 항상성 체계를 바로 신경계와 내분비계라고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상호 의존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 내분비계부터 보자면 조직에서 순환하는 혈액 내에서의 호르몬과의 관계. 그래서 그 안에 내분비샘이 있는데 직접 혈액으로 호르몬을 방출하고요. 그리고 혈액은 호르몬을 조직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특수한 수용체와 함께 모든 조직으로 순환 가능한데요. 그것들은 이제 아미노산, 유도체, 펩타이드, 단백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은 이제 혈액 쪽이 아니라 하나의 신경에서 다른 신경까지, 신경에서 조직까지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신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장 내에서 호르몬 농도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내분비샘으로부터의 호르몬 분비율과 호르몬의 분비율과 대사율, 혈장 내 수송 단백질량, 혈장량의 변화 등을 통해서 호르몬 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제 파워 생리학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표적세포로 활동하는 메커니즘. 이제 호르몬이 원형 질막을 통과하면 혼자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수용체에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세포 안에서 호르몬은 세포질이나 핵의 수용체의 단백질을 결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핵 안으로 들어가서 DNA의 호르몬 반응 요소에 결합하여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고요. 이렇게 나와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세포 반응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2차 전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령이란 것이 뜻이 뭔지 기억하면 좋은데 명령을 전하는 건데 이 호르몬 자체가 사실 1차 전령인데 얘 혼자서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순환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령이란 세포 밖에서 온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주는 중간 전달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5장의 내용이 대부분이 내 하수체 옆에는 이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은 이런 역할을 해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기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어서 제가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런 단어들과 조금 친해지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와서 이것들 자세히 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상하부 안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이런 것들은 말이 쉬워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고 자극해서 분비한다. 이거 얼마나 이렇게 알려주면 직설적으로 알려주면 좋아.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분비하는 호르몬. 그 다음 똑같아요. 자, 생식샘을 자극해서 분비하는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프로락틴 분비 펩타이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프로는 이전에 앞선 이게 촉진하다는 뜻이에요. 이 락이 바로 젖이에요. 젖. 그리고 T는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뭘까요? 왜요? 젖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물질이다. 그러면 젖을 촉진하는 물질인데 얘는 반대로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억제하는 호르몬이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시상하부에서 나오는데 어디를 향해 가느냐? 바로 내 하수체 압엽입니다.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 뜻을 보면은 뇌 밑에 달려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뇌하수체 압엽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자, 뇌하수체 뒤옆에서 나온대요. 자, 앞이면 앞에 있고 뇌하수체 뒤옆은 뒤에 있겠죠? 거기서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바소는 이 혈관이란 뜻이에요. 프레스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누르는 거야. 이 혈관 양쪽에서 꽉 누른다고 생각해. 그러면 혈압이 증가되겠죠? 물을 더 재흡수하려고 하고 이제 물이 나가는 걸 이제 막아줘서 혈압이 수축되려고 해서 여기 꽉 잡아준다. 바소프레신.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됩니다. 옥시토신은 살짝 빠르게, 그 다음에 토신은 토해내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자궁한테 이런 신호를 보여야 돼. 자궁이 수축하겠죠. 막 짜지겠지. 그러면 아기가 나올 때 이 옥시토신이 무슨 호르몬인지 알죠? 그래서 자궁은 수축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젖샘에서는 유즙 분비가 유발한다. 이런 개념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 솔방울샘, 여기 뇌 어딘가에 여기 솔방울처럼 생긴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멜, 카라멜, 어둡죠? 자, 어두워. 어두운 거는 낮보다는 이제
밤과 관련된 호르몬이어서 이제 잠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에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감소하면 이제 사춘기가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솔방울샘에 있는 멜라토닌이다. 그렇다면 이제 압엽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압엽에도 되게 많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먼저 갑상생 자극 호르몬부터 볼게요.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겠죠. 그래서 T3, T4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T3는 그냥 요오드가 3개 있다. 얘 요오드가 4개 있는, 그래서 T4 이런 개념인데, 간이랑 신장이랑 근육에서 T4가 T3로 이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T3가 얘가 진짜 호르몬 작용이어서 대사율 결정, 장기적인 훈련 적응,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자, 이게 자극하고 부신거질을 타겟해서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자, 코티솔은 이게 말 그대로 이 겉질을 영어로 하면 이 코티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이 솔은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겉질에서 있는 스테로이드를 촉진한다. 자, 성장 호르몬. 흔히 떠오르는 이제 키 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겠죠. 이미 저희는 성장할 나이를 지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성장 호르몬이 만약에 지금 주입이 된다고 하면은 부작용으로 손목이나 이렇게 관절 끝에가 있잖아요. 만약에 뼈가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그냥 여기가 점점 이게 비대해진대요. 쭉 크지 못하니까 끝에서 말단해서 이렇게 커진다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뼈와 연조직을 당연히 표식하겠죠. 성장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단백질 동화하고 뼈와 연조직 성장을 촉진하며 단백질을 합성하고 지방을 동원하고 포도당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난포 자극 호르몬은 여성에게는 난포에서, 남성에게는 고환에서 발생하는데요. 난포를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에스트로겐을 분비 촉진시킵니다. 말 그대로 이 성적인 것을 이제 흥분시키는 거라서 고환에서 이제 정자 생산을 촉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이제 난포와 황체, 배란, 황체를 발달하게 하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한다. 프로게스테론은 과연 뭘까? 이건 배란 전에, 임신하기 전에 이렇게 이 호르몬이 나오고요. 근데 이 배란 후와 그다음 임신하고 나면은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촉진되는 개념이다. 이제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남성에게는 흔히 말하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테스토가 이 고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환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다라는 개념으로 외우면 기억이 나겠습니다. 프로락틴은 아까 설명했죠. 젖을 촉진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젖샘을 표적으로 하고 유방 발달을 촉진하며 유주 분비 자극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말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신 겉질에선 크게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코티솔, 안드로겐이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은 알데하이드 구조에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나온다는 개념인데, 그냥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코올에서 수소가 하나 빠진 거거든요. 수소가 하나 빠졌잖아. 원래 알코올인데 그건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나트륨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칼륨을 이제 분비하는 증가,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소소 하나 빠졌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티솔은 아까 코티 뭐라 그랬어요? 그냥 겉질에서 일어나는 스테로이드,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역할을 하냐? 대부분의 세포에서 단백질과 지방 저장을 소모해서 혈당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드로겐. 안드로겐 아까 뭐 비슷하게 들어본 말 있어. 이제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살짝 쉽습니다. 사춘기 때 성장을 급등시키고 이제 여성의 성욕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부신속질. 이것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예, 운동생리학실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에피네프린에서 메탄기라는 게 하나 빠지면 노르에피네프린이래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몸 전체를 빠르게 각성시키고 끌었어요. 하지만 노르에프린은 메탄기가 하나 없어서 살짝 허약해. 그래서 몸 전체를 쓰진 못하고 혈관을 조여 혈압을 유지하고 중요한 장기에 피를 몰아준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일단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체 전반에서 교감성 수용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적응하며 혈압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인슐린은 깊게 들어가면 랑게한스 섬 안에 있다. 인, 아웃 할 때 그 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주요 기능은 영양소 세포 내 흡수 및 사용과 저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고요. 여기서 글루카곤에서의 글루카는 글루코스, 포도당을 의미해요.
악어는 촉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에서 혈중 영양소 농도를 유지한다. 인슐린이랑 글루카겐의 관계는 여러분 흔히 아시죠? 이제 혈당을 얘는 막아줘, 인슐린. 얘의 역할이 제대로 못하면 이제 당뇨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오히려 이제 혈당을 촉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은 이제 소마는 몸이란 뜻이에요. 토는 이제 억제하다. 그래서 스타틴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그 스테로이드인데 소화계를 이제 향해 가면 영양소 소화와 흡수를 억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초 내분비샘의 마지막 호르몬인데 갑상선에서의 소낭세포와 C세포가 따로 있는데요. 트리오오드 티로닌, 아까 T 3개, 그 다음에 T 4개 차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세포에서 대사율을 증가시키며 성장과 신경 발달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칼시토신은 뼈와 콩팥에서 혈장 칼슘의 농도를 증가하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역할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혈장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닌은 이제 부신 겉질을 향해서 알도스테론, 아까 나왔죠?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고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이제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뼈에서 이제 적혈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인체회복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그렐린, 렙틴은 각각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신호 및 식욕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렙틴은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제 밑에는 심박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그 다음에 뇌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말 그대로 심방에서 나트륨이 이뇨시키는 그런 펩타이드라, 그 다음에 뇌에서 나트륨을 이뇨시키는 펩타이드다 라고 해서 나트륨 제흡수를 억제하는 그러한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제 랑게한스 섬에서의 이제 베타, 알파, 델타 세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베타 세포가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은 영양세포 내에 흡수하고 영양소를 사용과 저장을 촉진하며 혈중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 몸에 이렇게 혈당이 막 쌓였어. 이 인슐린이 얘를 이게 없애주러 가야 돼. 이제 혈액 속에 있죠. 물 속에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베타세포. 그래서 이제 베타세포에서 이렇게 인슐린, 여기 인슐린에서 이렇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혈당을 없애준다라고 개념을 하면 쉽죠? 네, 글루카곤은 오히려 반대죠. 그래서 혈당이 많아지게 하는 건데, 자, 소마토스타틴의 이제 델타 세포는 영양소 소화와 흡수 억제를 이제 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연료의 저장 형태가 중요해서 그냥 한번 다뤄봤는데요. 탄수화물은 돌아다닐 땐 포도당으로 다니지만 이제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지방은 유리 지방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지방 조직에서 중성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려져 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돌아다니는데 저장될 때는 근육에서 체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가잉 영양소가 너무 많으면 중성 지방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다 합친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더 작잖아요. 그냥 포도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글리코겐을 합쳐 놓으면은 2개 덩어리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감소하겠죠. 오히려 이거 2개가 있는데 잘 모아놨는데 A가 와서 이걸 막 흐트러놔. 그럼 집안이 정신이 없겠죠. 이제 혈당이 증가하는 그런 개념으로 쉽게 외우면 됩니다. 이제 단백질도 아미노산의 단백질 합성이 되고 이런 게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도 동일하게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산되면 중성지방,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어서 이렇게 혈중에 이런 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은 단어적인 부분보다는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면역체계, 저희 흔히 들어봤죠. 이게 면역력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면역체계에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신체는 감염을 일으키는 외부 이물질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면역체계는 신체 향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기도 감염, 기도가 위랑 아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 있는 비강, 인두, 후두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나 염증 질환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두통, 목통증, 콧물 등이 발생하는데요. 운동을 비롯한 다른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과 면역체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런 말 했죠. 감기 걸렸을 때 운동을 하면은 더 감기가 잘 안 낫는다. 아니면 헬스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더 잘 걸린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란 외부 이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메커니즘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 면역 체계와 후천적 면역 체계입니다. 이중으로 면역 체계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팀워크, 얘 둘이 협응해서 신체가 보호가 되는데, 그렇다면 선천적 면역 체계가 뭐냐? 바로 비특이적 면역 체계로 태어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일단 막아야 돼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징으로 이제 피부 점막 분비해서 이렇게 피부가 한번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고, 기관지 섬모, 이제 위벽 등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비특이적 방어 작용, 아까 말한 선천적 면역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적 방어 작용은 말 그대로 한번 경험을 한 거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서 각각 보호 T 림프구와 이렇게들이 형성돼서 알았던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특이적 방어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을 맞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신이 그거잖아요. 거의 다 죽은 감염체잖아요. 그걸 해서 저희 몸이 그걸 검명하고, 그다음에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는 요소에는 백혈구, 모든 혈액세포, 그 다음에 조혈모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체내에서 외부 침입자를 인지하고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조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딸세포로 나뉘어 자체 재생작용하는 줄기세포가 배양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조혈모 줄기세포는 다양한 림프구와 백혈구로 구별이 됩니다. 포식세포, 포식작용하는 면역세포인데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먹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시로는 호중구와 단핵구, 그다음에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살해 세포는 줄기세포의 골수에서 생성되고 감염과 싸우기에 항시 대기하는 이제 그런 세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채개가 또 있는데요. 박테리아의 표면에 구멍을 내서 침입자를 파괴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다른 세포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제 후천적 면역 체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이 대자연이 질병에 대한 다른 보호막, 한번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면역하기 위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로 전문화된 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인식하고 기억해서 동일한 병균이 침범했을 때 곧바로 강한 공격을 반복적이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서 독감 같은 것을 백신을 맞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세포는 뭐냐? 이제 항체를 생성하고, T세포는 항원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데 특화된 이런 후천적 면역 체계의 주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과 면역 체계,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한번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운동의 강도와 운동량을 봤을 때 자업생활자는 감염 위험성이 평균이고,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는 평균 이하가, 그다음에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는 평균 이상의 그렇게 면역 체계에서의 위험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적당히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꿈치 다 보고 오셨나요? 팔꿈치는 어떤 기전으로 조금 움직이는지랑, 아니면 스페셜 테스트 이런 거,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논문 같은 거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팔꿈치 뼈는 아시다시피 위팔뼈 있고 밑에 아래팔은 뼈가 2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지금 팔꿈치를 보면 뼈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려면은 이 뼈들 때문에 손목도 살짝 같이 봐야 되는데 아주 살짝만 볼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아래쪽, 얘가 좌뼈고 위쪽에 있는 게 노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휴머러스, 위팔뼈라고 하시면 되는데, 용어가 중간에 보면은 막 한글, 한자, 영어 막 섞여 있으니까 알아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뼈 보면은 지금 뼈끼리 맞닿아 있는 데가 보이시나요? 지금 뼈다귀만 보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랑 얘 사이 하나, 얘랑 얘 사이 하나, 이렇게 총 4개거든요. 그 4개의 뼈끼리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관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뼈에서 제일 많이 말하게 될 곳이 가쪽 위관절 융기랑 안쪽 위관절 융기.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팔꿈치 관절은 팔꿈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랑 얘는 다른 뼈지만 이렇게 지금 다 리가먼트랑 그런 캡슐에 의해서 잘 감싸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을라가 더 길어요. 그거는 그 위는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끼리 닿았던 데를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조인트는 조인트 캡슐 안에 있고,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휴메로을라라고 하면은 휴머러스랑 을라랑 닿는 부분, 얘는 레디어스랑 닿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휴메로 을라 조인트를 먼저 보면은 아까 을라가 더 길다 했잖아요. 걔가 왜냐면 팔꿈치 쪽에 얘까지가 쭉 이어져 있는 게 이제 을라거든요. 얘부터 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얘가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다 피게 되면 떨컥하고 걸려요 여기가. 그래서 요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관절 같은 경우에는 도르래랑 도르래 페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도르륵 도르륵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얘 말고 엄지손가락 쪽에 붙어 있는 게 얘는 컵 모양이랑 공 모양, 말 그대로 컵 모양이랑 공 모양이고 아까 도르래랑 도르래 페임보다 좀 더 자유도가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엎침이랑 뒷침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건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지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알겠지만 요 팔꿈치 기준으로 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타고 넘어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손목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건담처럼 실제는 이 위까지 타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좌뼈랑 노뼈 사이에 있는 거를 프록시말 레디올라 조인트라고 하고요. 반대쪽 손목 쪽에 있는 거는 디스탈, 좀 먼 쪽에 관절이라고 하면 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그 그림이에요. 엎침이랑 뒷침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요 그림 보면 좀 이해가 잘 갈 텐데 얘가 말 그대로 위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이. 그리고 리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디알 코레터럴이랑 레터럴 코레터럴이랑 어눌라 리가먼트가 있고요. 여기 책에 있는 이미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 가쪽 겨딘대랑 안쪽 겨딘대랑 그리고 여기 머리띠인데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이 뼈들과 관절을 지탱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볼 게 그때 저번 주에 상준이가 했던 것처럼 팔에도 앵글이 있어요. 이거는 캐링 앵글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운반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를 취했을 때 팔꿈치 이 손이 바깥으로 살짝 다 빠져 있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빠져 있는데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보면은 요 빠져 있는 이유가 골반에 이렇게 스적스적 걸리지 말라고.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골반이 더 넓기 때문에 조금 더 각이 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릎이랑 똑같이 발구스포스랑 바루스포스가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요 관절 면이 그냥 바깥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선천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꿈치는 아래팔 근육이랑 위팔 근육이 있는데 위팔 근육은 아마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 요 이두박근이랑 삼두박근 있고 밑에는 굉장히 많고 손가락보단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아래팔에도 근육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굽힘근, 펴근, 그리고 뒷침근이랑 다시 옆침근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굽히는 거는 다들 알다시피 이두근이랑 상완 요골근 그리고 요 회내근, 프로네이터 테레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얘가 요 팔꿈치 위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굽히면 관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은 저도 다 외우지는 않았는데 대충 기시랑 정지를 알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예상이 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다 외우셨죠? 예전에 김영균 교수님, 저희 때는 김영균 교수님이었는데 이게 스피네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수프를 이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스피네이션으로 외우라고 했고 이걸 프로네이션으로 외우라고 했거든요. 그냥 그렇다. 제 의견 아닙니다. 자, 그다음 펴근도 삼두근이랑 이제 앙코네우스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여기 팔꿈치근 보이시나요? 요 친구가 있고요. 얘도 펴에 관여하고 있고 엎침 같은 경우에는 프로네이터 테레스랑 쿼드라터스가 있는데 요 프로네이터 테레스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굽힘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엎침근을 같이 그러니까 엎침근이 사실 얘는 주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이름 자체가 프로네이터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은 요것만 이렇게 따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쭉 당겨와서 프로네이션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는 요 근육들을 바탕으로 액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다들 알다시피 플렉션, 굽힘이 있고요. 굽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르기랑 미끄러짐이 같이 일어나야겠죠. 안 그러면은 바깥으로 굴러서 나가버리니까
한쪽이 구르면은 반대쪽은 미끄러져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막 그 나중에 혹시 물리치료까지 가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관절가동술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게 다 이런 게 다 기본이 돼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삼두 위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조금 이따가 다뤄볼 건데 기억해 두세요. 장두랑 외측두랑 요게 있고, 우리가 남자분들 삼두 운동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쭉 하면 여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외측두고요. 안쪽에 있는 게 장두고요. 장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폈을 때는 그렇게 막 힘이 빡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라고 이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것도 이따가 조금 재밌게 다뤄볼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해 두시고, 기습 문제입니다. 강한 밀기 작용 시 삼두의 편과 함께 땡땡땡이 동반된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세게 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슴근의 수축? 거의 맞았어요.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어깨의 굽힘. 어깨의 굽힘. 이건 구조상 딥스 할 때나 문을 강하게 밀 때나 강하게 밀 때는 어깨에 굽힘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음은 이제 엎침작용. 아까 보여줬었죠? 얘가 끌고 오면서 휘가닥 넘어간다. 요건 책에 있는 건데 좌뼈가 고정된 채로 요 노뼈가 요렇게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요거는 직접 만져보면서 해줘도 되고요. 뒷심은 반대겠죠? 이거는 여기 뭐 보조되는 것들 다 적어놨거든요. 이건 자료 나중에 보시면 되고, 뒷심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90도일 때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힘을 줄 때 이 상태에서 돌리는 게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근육은 이제 특정 길이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신경. 신경은 이제 팔 신경 얼기, 이 플렉서스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악실러리 널브로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레디얼 널브, 미디안, 을라 이렇게 나눠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손목할 때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신경은 아마 여기가 제일 문제로 내기는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낸다고 하면. 자,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디안 너브가 쭉 빠져나오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사진 보면 알겠지만 신경 얼기에서 그대로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요 손목 사이를 지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병증이 있는 거를 이제 보통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정중신경이에요. 정중신경. 두 번째는 요거 을라너브. 얘 같은 경우는 쭉 타고 내려와서 요 팔꿈치 안쪽으로 지나서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삼두근 위에서 주행하는데 삼두근을 장악하는 신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래팔 앞칸에 있는 근육들이랑 손에 웬만한 근육들은 다 요 을라너브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레디얼 너브고요. 얘 같은 경우는 쭉 빠져나가서 우리 요 가쪽 윤기 쪽을 지나서 엄지 쪽으로 빠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삼두는 얘가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삼두의 외측 삼각공간 아세요? 삼각공간 들어보셨어요? 삼각공간을 주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를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딱 보면 뒤편인 거 아시죠? 요 날개뼈 보면은 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삼각공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요거를 의미는 하게요. 그래서 요거는 사각공간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런 데가 조금 유착되거나 신경을 눌리면은 사각공간 증후군, 삼각공간 증후군이라고는 하는데, 막 논문 찾아보면 임상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은 손상 부분은 이제 제가 그냥 따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세 개 있는 거 플러스로 조금 넣어놓은 건데, 앞쪽에 있는 급성 손상 쪽은 저희가 그 팀의 트레이너로 있게 되면은 이제 경기 도중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19에 전화하거나 요런 데 쓸 수 있겠고, 치료를 할 때도 여기가 골절됐구나 정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봐둘 필요는 있는데, 부러지기 쉬운 데는 아무래도 돌출된 데가 부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윤기골절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머리 쪽이나 아니면은 몸통 쪽이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팔꿈치를 핀 채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외반력이나 관절 비틀림으로 발생하는 게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찢김 골절이 있어요. 얘는 그 우리 발목 같은 경우도 아킬레스 많이 타이트하고 하면은 그 뒤꿈치 뼈 가지고 같이 부러져 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투구 동작을 엄청 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찢김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팔꿈치 머리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안쪽 융기가 찢김 골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쨌든 이런 콜레스 골절이라는 것도 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염좌는 뭐 알다시피 팔꿈치 염좌, 뭐 윤활 주머니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탈구 같은 경우는 얘는 요게 이렇게 깔끔하게 쏙 빠져버리는 경우를 팔꿈치 탈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손상 말고 과사용 상해, 보통 저희가 겪는 거는 대부분 다 과사용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팔굽관절 뒤 가쪽 통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테니스 엘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기 아픈 경우 가지수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골관 증후군이라든지, 얘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레디얼 그 널브가 섬유띠에 눌려가지고 좀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도 일단 신드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정확하게 뭐 골절 이런 거랑 다르게 살짝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회전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 뒤가 쪽에 통증이 일어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팔걸이 같은 거를 짚고 일어날 때 팔꿈치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면은 이거의 확률이 조금 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팔꿈치에 거의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 이제 테니스 엘보인데, 실제로는 스포츠와 관계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를 외우는 방법은 백핸드를 칠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깥쪽인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따 스페셜 테스트 할 때 테니스 엘보 테스트를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바깥쪽이 백핸드가 테니스 엘보다. 부착점 장애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윤활막 조직이나 고리인대 파열 같은 게 염증이 테니스 엘보를 일으킬 수 있다. 반대로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골프를 이렇게 치니까 테니스는 백핸드가 맞고, 골프는 아니면은 투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팔 굽힘 힘줄에 염증이 생길 경우도 골프 엘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골프 엘보도 이따가 테스트 나올 건데, 얘는 이제 안쪽 융기가 중요하다. 요걸 이제 외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조금 그렇게 주는 아닌데, 리틀리그 팔꿈치라고 있는데, 요 무릎 오스굿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얘도 성장기 어린이가 조금 과도하게 과사용을 했을 경우에 얘를 같이 똑 떼먹고 성장 연골 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립뼈 연골염, 얘는 간혹 가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마 트레이너 같은 거 하시거나 하면은 저 광립뼈 연골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얘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밑에가 연골이 똑 떨어져 나와서 안에서 유리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돌아다닌다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어쨌든 떨어져 나왔다. 이런 거 가끔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염도 있고,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목이나 아니면은 목, 그리고 어깨로부터 연관통이 올 수가 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그 신경 지배에 대한 그림은 요거 하나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왜냐면 손목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중신경 같은 경우에는 터널 증후군 생각하시면서 요 가운데 녀석들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기 뼈 있는 방향인데,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건 요 레디얼 너브가 요렇게 거의 중간까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손 등이 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레디얼 너브가 그 관여하는 근육들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페셜 테스트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림 제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바깥쪽 융기잖아요. 여기를 잡고 먼저 코즌 테스트를 해볼 건데, 2인 1조로 이렇게 이쪽 팔이라고 하면은 가쪽 융기를 상대방을 잡아줘야 돼요. 나는 이 손목을 아래쪽으로 눌러줄 텐데, 얘한테 위쪽으로 들라고 하면 돼요. 대신 여기를 잡고 위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양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는 코준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이므로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자,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리버스 코준 테스트가 있거든요. 리버스 코준 테스트는 코준 테스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쪽 융기가 아니라 안쪽 융기 잡으시고요. 여기 잡으신 다음에 스피네이션 한 다음에 올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리버스 코준은 골프 엘보다. 그 다음에 밀스 테스트까지 같이 할게요. 밀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쭉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팔꿈치 펴이랑 요 손목 숙이는 거를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리버스는 안쪽 잡아주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루스 발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바루스나 발구스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밀어버리면 팔꿈치 접히면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얘는 약간 관절기를 걸거나 아니면 이 사람 팔꿈치를 부시겠다는 생각으로 걸리게 가줘야 돼요. 이것도 한 번씩만 뭐야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무릎 할 때도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머드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손가락 들라고 하고 버티라고 이렇게 책상에서 놓고 내가 잡아준 다음에 버티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버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버티세요. 버티라고 하고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피벗 시프트가 무릎에도 있는데 여기 팔꿈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스피네이션 쪽으로 돌리면서 밀어주면 된다. 이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페셜 테스트는 만약에 건우사 시험 같은 거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베리 럭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근데 나 나왔던 것 같아. 쉬운 연도에는 나온 거예요. 그런가?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인들의 팔꿈치 통증을 관리하려면은 팔꿈치 자체는 저희가 사실 딱히 뭘 할 건 없고요. 웬만하면은 견갑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복합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코어 안정성의 문제가 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팔꿈치 통증은 손목 또는 어깨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손목을 내가 해버렸네. 여러분들 다 막 뭐 벤치프레스나 뭐 OHP 같은 거 할 때 팔꿈치 가끔씩 아픈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왜 팔꿈치가 아플까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트레이너를 한 3년 조금 넘게 했는데 팔꿈치를 사용하는 운동 중에서 위로 밀거나 앞으로 밀 때는 아프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로프 잡고 그냥 쭉 당기는 요 로프로 하는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왜 팔꿈치가 아플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팔꿈치가 아플까? 뭐 OHP를 하라고 했을 때 왠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생길까? 신경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어쨌든 요런 운동 과학 쪽이 애매한 게, 생리학 같은 경우는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딱 정확하게 뭐 이게 이래서 이게다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인데, 요거를 한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게 힌트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팔꿈치 통증은 우리는 부러지거나 신경통을 제외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우리가 뭐 건강운동관리사나 트레이너로서 우리가 이 사람의 팔꿈치 이유 뭐를 팔꿈치 통증을 다룰 때 봐야 되는 거는 근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움직임이나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요거는 어쨌든 요 머슬 트레인이라는 근막 경선이 보면은 요 3두 같은 경우에는 능형근이랑 요 스피나투스들이랑 같은,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그 근막 경선 이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말하면은 제 생각을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팔꿈치가 아플까? 좀 이따 말할 것도 제 생각이고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이럴 것 같다라는 거지. 네, 근막경선 이론이 어떻게 나온지 알지? 해부를 원래 하나씩 좀 잔인한 얘기지만 한 커플 한 커플 이렇게 벗기면서 이제 해부를 해서 우리가 요 근육들을 알아낸 건데, 이거를 이제 횡단으로 잘라봤더니 이렇게 근막 같은 걸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주주주쭉 뜯었더니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능형근 같은 경우도 뭐 이 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요거 그냥 생각해 보는 거. 제가 팔꿈치 바깥쪽이 되게 아팠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이렇게 저도 미는 거를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근데 저걸 보니까 약간 능형근의 쓰임을 더 잘 잡아주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나는 저걸 보고 그냥 생각하는. 필라테스 하신다고 했나? 아니요. 아닌가? 웨이트.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절식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나 이제 구분 등으로 인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늘어나 있고 그 조금 이제 근막에 대한 긴장도가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 이쪽에서 그런 통증이 발생하는 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팔꿈치 아파 본 사람 없어요? 운동하면서? 있습니다. 어디 팔꿈치 아파? 바깥쪽이 아파? 안쪽이 아파? 안쪽? 저도 안쪽이 아프거든. 안쪽이 보통 아픈데 바깥쪽은 아까 뭐 그랬던 이유인지 그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빡 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프레스 하면은 좀 안쪽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의 그 메타 연구를 하듯이 논문을 찾고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거의 그 상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앞으로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는 좀 옛날 말이고 이렇게 좀 앞으로 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전방경사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내 회원님이거나 아니면 솔직히 트레이너들도 막 진짜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살짝 전방경사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흉추나 흉곽에 대한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오버헤드나 아니면은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걸 할 때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날개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팔을 올리려면은 날개뼈가 뒤쪽으로 살짝 후방경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것이 팔꿈치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들 알다시피 뭐 소흉근이라든지 광배근 같은 경우가 조금 실질적으로 단축됐거나 아니면 기능 부전이 있어서 잘 놓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팔을 올릴 때 능형근이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얘가 상방회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얘가 모종의 이유로 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회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방경사가 있어도 선방회전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장두를 보면은 유일하게 날개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날개뼈가 회전하지 못하는 거를 사실 요 나머지 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소원근, 대원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얘가 힘을 낼 수 있는 적정 길이가 있잖아요, 원래 근육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이 상태에서 프레스할 때 장두가 낼 힘을 나머지가 더 많이 근전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측두가 더 많이 속된 말로 털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오버헤드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내측두가 더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다, 전단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장두가 보면은 요 안쪽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살짝 내외전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어느 정도 중력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벤치프레스 뭐든 수직이 되게, 뭐 옆에는 살짝 이렇게 돼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앞에서 봤을 땐 90도인데 얘가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져버려요. 그 오버헤드 익스텐션 할 때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어깨 유연성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측두나 내측두가 조금 더 과도하게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요 삼두 팔꿈치 쪽에 있는 건에 좀 전단력이 발생해서 이쪽에 있는 건 또는 조직들에 조금 무리가 가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연결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논문을 짜집기 한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뭐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 무릎이 좀 많이 아파 아니면 막 딸깍거려 왜 그럴까 하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고 요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라든지 그럼 얘가 제대로 일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조금 움직임이 변형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운동과학인으로서는 조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의학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팔꿈치가 아프면은 코어나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라. 두 번째 문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운동이 가장 적합할까? 하나만 해야 된다고 치면은 만약에 회원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나중에 내가 관리한 선수가 팔꿈치가 아프다고 했는데 뭐 의학적 소견은 아예 없어. 그러면은 이 운동은 해도 뭐 문제도 없고 속된 말로 이 운동하면 평타는 치겠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난 괜찮은 것 같아. 다 웨이트 하잖아. 필라테스나. 주로도 하은 쌤이 대답하면 끝나겠습니다. 할로우가 뭐지?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되게. 어깨 운동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팔꿈치 보면 또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막 삼각근이랑도 막 연관 짓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주제가 삼두, 장두랑 뭐 단두의 관계를 생각해보라고, 두 번째가 삼각근과 삼두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고 하려 했는데 그건 조금 팔꿈치랑 너무 먼 거 같아가지고 제외했는데, 저도 슈러그 할 것 같은데 오버헤드를 시킬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왜냐면은 능형근도 충분히 놔준 상태에서 정거근도 충분히 활성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